운수 안 좋은 날. 아침 신문을 뒤적이다가 원로 배우 백성희의 사진이 크게 난 것을 보았다. 표정은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연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젊고 품위 있고 당당해 보였지만 손은 보통의 할머니처럼 거칠고 늙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으로 그의 전체를 본 것처럼 느꼈고 존경하는 마음과 친밀감으로 흐뭇해졌다. 인상적인 손 때문이었을까? 달포도 넘게 지난 전철 안에서 당한 일이 생각났다. 너무 창피해서 내 자식들한테도 안 하고 묻어두었던 얘기다. 노약자석의 내 옆자리에 엄마 손을 잡고 탄 아이가 앉았다. 8살가량 돼 보이는 귀여운 아이가 내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내 손만 유심히 바라봤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을 걸어봤다. 할머니 손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당돌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귀엽기도 해서 성의 있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넌 내가 할머니인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주름이 많으니까. 그래, 맞았어. 오래 살면 남들이 할머니라는 걸 알아보라고 주름이 생겨. 아줌마나 언니들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아이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다음에는 손등에 푸르게 내비치는 힘줄에 대해서 물었다. 이건 힘줄인데 내 몸에도 있지만 예쁜 살 속에 숨어서 안 보이는 거야. 주사 맞을 때나 필요한 건데 아이들은 주사 맞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꼭꼭 숨어 있는데 늙으면 주사 맞을 일도 자주 생기고 주사 맞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겉으로 나오나 봐. 말대꾸를 해주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묻고 또 물었다. 나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어느 틈에 서로 죽이 잘 맞는다는 걸 느끼고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그쯤 되자 아이는 나하고 충분히 친해졌다고 믿은 것 같다. 다시 내 손에 관심을 보이더니 내가 끼고 있는 반지의 알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서 이 반지 놔주면 안 돼? 하고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반지를 빼려고 했다. 물론 반지를 그 아이에게 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 어리광을 부려도 될 만큼 그 반지는 아이 눈에도 만만해 보이는 반지였고 실제로도 비싼 반지가 아니지만 나에게는 추억이 깃든 소중한 건데 아무리 귀엽더라도 오고 가다 만난 아이에게 빼주겠는가. 나는 일단 아이 손가락에 끼워보게 할 작정이었다. 끼워보면 보나마나 헐렁할 테고 그러면 이건 내 손가락이 안 맞으니까 내 것이 아니잖니? 하면서 도로 빼가지면 알아들을 아이지. 그래도 막무가내 때를 쓸 아이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서로 알아볼 만큼 우리는 친해져 있었다. 또 그 반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지라는 걸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손녀도 어렸을 때 그 반지만 보면 할머니, 그 반지 얼마짜리 뽑기에서 뽑았어? 물어보곤 했더랬다. 그때만 해도 동네 문방구점 앞에는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넣고 돌리면 내용물이 빙글빙글 돌다가 동그란 게 하나 굴러 떨어지는 기계가 있었는데
까보면 사탕이나 반지나 열쇠고리 같은 싸구려 장난감이 들어있곤 했다. 그걸 뽑기라고 했다. 그만큼 아이 눈에 만만해 보이는 반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끼워보게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아이 엄마가 아이 팔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정거장도 아닌데 출입문 쪽으로 아이를 끌고 가면서 중얼거렸다. 보자 하니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다음 말은 알아듣지 못했다. 나이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였는지도 모르겠다. 모욕감 때문에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전동차가 멎자 모자는 황급히 내렸다. 아이가 나를 자꾸 돌아보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웃는 얼굴로 배웅할 수 없었다. 그 역은 실은 내가 내릴 역이었지만 내리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뿐 아니라 식성, 취미 등에도 유턴 현상 같은 게 일어나 옛날 것만 다 좋은 것 같고 마음이 통하는 것도 우리가 길러낸 30, 40대보다는 어린이가 편하다. 특히 오늘의 주역인 30, 40대의 본대 없음과 상상력 결핍은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길렀기에 저 모양이 되었나 죄책감마저 들게 한다. 상상력은 남에 대한 배려, 존중, 친절, 겸손 등 우리가 남에게 바라는 심성의 원천이다. 그리하여 좋은 상상력은 길바닥의 거린도 함부로 능멸할 수 없게 한다. 말의 힘. 집에 간단한 수리를 할 때였다. 나는 목수일을 하는 나이 지긋한 이에게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봤다. 아마 말을 붙여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것도 해주실 거죠? 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당근이죠. 처음엔 못 알아듣고 네? 하고 다시 물었다. 당근이라니까요. 그제야 그게 당연하다는 소리라는 걸 알아들었다. 그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또 그럴 나이도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 나중에라도 알아들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서로 민망하게 될 뻔했다. 별로 유행을 탈 것 같지 않은 연령층과 직업인에게까지 당근이 당연으로 일반화됐다는 걸 느끼면서 그럼 정작 당근은 뭐가 되나 걱정이 됐다. 남자친구가 특별한 관계가 되면 오빠라고 부르던 게 결혼을 하고도 그냥 오빠로 부르는 걸 주위에서도 드물지 않게 본다. 결혼하기 전 연인 관계일 적엔 열이면 열 다 오빠라고 부르는 것 같다. 가족 간의 호칭 중 오빠라는 말에 각별한 애정과 그리움을 갖고 있는 나는 그럼 정작 오빠는 뭐가 되나 걱정이 된다. 발랄하고 주체적인 젊은이들이 왜 각자의 고유명사를 부르는지 새로운 호칭을 만들든지 하지 않고 듣는 사람 헷갈리게 빌려다 쓰는지 모르겠다. 사물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고 말이 생겨났고 그래서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사상이 생겨날 때마다 말도 그 가지수를 늘려왔다고 생각할 때 멀쩡하게 제 값을 지니고 있는 말들을 뒤섞어 헷갈리게 하는 건 말에 대한 모독만 같아서 걱정스럽다. 며칠 전에는 고 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한
일석 국어학상 시상식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날의 주인공인 수상자와는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선생님 유족과의 친분관계와 생전의 선생님의 인격을 기리는 마음 때문에 참석한 자리였다. 시간이 임박해서 식장에 당도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말석에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동석을 해서 수상식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공식적인 식순에 따라 수상 소감은 맨 나중이었다. 좀 긴 수상 소감이었고 내용도 겸사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일화를 담은 의례적인 것이었다. 시간도 하객이 지루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이상하게 장내가 조용해졌다. 수상자의 담담하고 수수한 술회가 장내를 사로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수상 소감이 끝났을 때 나하고 한 테이블에 동석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잠시 귀국했다는 어떤 부인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눈물을 들킨 부인이 민망한 듯 말했다. 우리말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죠? 딴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마음이 순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잔잔한 감동은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흐르게 했다. 그렇다고 수상자가 웅변가나 달변가 같지는 않았다. 그 분은 편안하고 반듯한 우리말을 구사해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극적인 억양 없이 쉽게 말했을 뿐이었다. 고인에 대한 공경과 추모도 과공에 흐르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겸사에도 지나침이 없었고 포부를 말함에 있어서는 솔직하고 당당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청중을 웃기려고도 홀로 빛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단상에만 섰다 하면 청중을 웃기든지 충격을 주어 하다못해 남다른 고성으로라도 초장에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오래간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듯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들었다. 저런 화법이야말로 진솔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구나 싶으면서 잃었던 걸 찾은 것처럼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진솔하다는 말을 싫어해서 내 글이나 대화에서 거의 쓴 적이 없다. 누가 진솔하게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시작한 말이나 잡지나 텔레비전 같은 데서 유명인을 인터뷰하면서 그는 진솔하게 말했다던가 뜻밖의 진솔한 고백을 들었다고 말할 때 진솔한 말이 나온 걸 거의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솔직을 과장한 위약적인 말, 걸러지지 않은 거칠고 조악한 말이 곧 진솔한 걸로 통용되어 왔다. 당근이나 오빠는 어떻게 되나만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소외시킨 동안 정작 진솔은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이나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냉동 고구마. 신정으로 차례를 지내고 난 뒤라 냉장고 속이 복잡했다. 정리를 하려고 냉동실 문을 여는데 함부로 쳐넣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돌덩어리 같은 게 떨어지는 바람에 발등을 찌을 뻔했다. 가슴이 덜컹했다.
발등을 찌을 뻔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지난 연말 개성공단에 입주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온 소설가 S씨로부터 전해받은 찐 고구마였다. 내가 개성 사람이라는 걸 안 그가 선주교 그림과 그 찐 고구마를 선물로 보내왔다. 직접 가져온 게 아니어서 자세한 건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림은 산 거고 고구마는 점심 식사 후에 후식으로 나온 걸 양해를 구해 싸온 거라고 했다. 그 몇 개의 찐 고구마가 나를 목매게 했다. 나는 그걸 차마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S씨가 다녀온 지 며칠 안 돼 그 다음으로 완공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기회가 나에게도 왔다. 나는 언젠가 어떤 지면을 통해 완행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내려서 아무의 환영이나 주목도 받지 않고 내 발로 혼자 쉬엄쉬엄 걸어서 고개 넘고 들을 건너 고향 마을에 갈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안 가겠다고 장담한 적이 있다. 그건 내 진심이었을까? 북에 간다는 게 특권이나 특별한 사건이 되는 데에 대한 교만한 반발이었을까? 나는 몇 개의 고구마가 개성 땅에서 난 것이라는 추측 하나로 목이 메는 자신이 딱하고 싫었다. 만약 내가 꿈꾸는 외롭고 자유로운 귀향이 내 생전에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저승사자가 다 웃을 일이 아닌가. 짐짓 무관심한 척했던 고향 방문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고 연불보다는 제밥이라고 준공식보다는 그 후로 예정된 개성시내 관광에 더 마음이 가 있었을 것이다. 첫 추위가 몰아닥친 날 처음으로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에 도착했다. 준공식은 성대하고 감동스러웠고 점심 식사는 남한식으로 진수성찬이었고 후식으로 고구마는 나오지 않았다. 개성관광은 개성 시내가 마침 도로공사 중이라고 취소되었다. 나는 산과 언덕을 깔아뭉개고 정지 작업 중인 몇백만 평의 허허벌판밖에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후 개성 사람이라는 이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만 동양이라는 이유로 스스럼 없이 전화를 걸어 나를 부러워하며 이것저것 물었다. 자기는 어느 면에 살던 아무개인데 하면서 주로 그 근방의 자연을 궁금해했다. 진봉산을 보았느냐, 덕물산을 보았느냐, 야다리는 어떻더냐 등등. 나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한없는 친밀감은 느꼈다. 개성이 서울에서 너무도 가깝기 때문인지 개성이라는 땅의 기가 특별히 센 건지 아무튼 개성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자연이건 생활습관이나 문화이건 음식이건 개성식이 제일인 줄 안다. 제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나도 마찬가지다. 조성된 공장 부지보다는 그 전에 거기는 어디였을까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조망할 수 있는 건 내년 봄에도 결코 꽃 피는 산골이 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정지된 광활한 공단 부지가 전부였다. 나는 왜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간은 고정돼 있는 것처럼 여겨왔을까? 만약 시내 관광이나 고향 마을 방문이 허용됐다고 해도 있는 것을 보기보다도 없는 것 먼저 찾으려 들지 않았을까?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를 돌려받을 때 남아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먼저 발견하고 화를 내고 트집을 잡듯이 말이다. 나는 그 땅을 고향 땅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바라볼 수 없었듯이 어느 날 고향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실은 이것밖에 없노라고 아껴둔 냉동 고구마를 해동시켜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도 이게 진짜로 개성 흙에서 난 것일까? 의심 먼저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